이낙연, 황교안 여야의 두 대선 주자가 맞붙으면서 종로가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겨레 백희철 논설위원, 정치팀 이화영 기자 두 분과 함께 종로 대전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이번 종로 대전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 10글자 이내로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백희철 논설위원? 예, 저는 미리 보는 2022 대선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 대선 주자 1, 2위 싸움인 만큼 그 2년 뒤 대선 판도를 점쳐볼 수 있는 대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화영 기자 10글자. 저 10글자 되게 어렵던데요. 네. 종로가 아니라 청와대다. 딱 10자로 맞췄습니다. 네, 네, 의미는 뭐 저기 백 의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백희철 논설위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지역구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어쨌든 선택을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잘 알려진 대로 그 당 안팎에서 상당히 그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 자칫 붕괴될 수 있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마지못한 고륙책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황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제기한 게 지난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이제 떠밀리듯 종로 출마를 선언했으니까요. 한 달이 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와중에 여기저기 그 당선 가능한 험지를 그 찾아다니는 일종의 해프닝인데요. 네. 그건 뭐 밖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당 안에 그 당사자들도 얼마나 그게 괴로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김용호 전 국회의장의 어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종로 아니면 불출마 둘 중에 택하라 그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화영 기자, 황교안 대표가 한다고 하니까 이낙연 총리는 뭐라고 반응을 하셨나요? 그날 그 출마 선언을 한 날 바로 이낙연 총리가 딱 한 문장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읽어보자면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합니다. 이게 한 문장을 바뀌었거든요. 눈여겨볼 만한 게 종로가 대한민국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종로를 먼저 앞세워서 지역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의 의미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쟁 이것도 뒤에 붙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종로 지역구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죠.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선거운동 할 때 갔었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종로에 있는 대학을 4년을 다녔고 그다음에 종로에 있는 신문사에서 21년 동안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대학이 어디죠? 그때 이제 서울대 캠퍼스를 얘기한 것 같고요. 이전하기 전에. 네.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로서 또 종로에서 일했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학교건 직장이건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어서 걸어 다니는 거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골목까지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종로에 있었다. 그리고 종로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하고 종로의 인연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 역시 학교가 종로에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성균관대 앞에 가서 성균관대로 나왔군요.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성균관대를 나왔고 거기 그리고 그 동네뿐만 그 대학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살던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총리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화영 기자가 국무총리실 출입 기자도 하셨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당으로 옮겨오니까 출입처도 지금 정당으로 옮기셨는데. 네. 자, 이화영 기자가 본 정치인 이낙연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낙연 총리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을 많이 받았다고 총리실이나 아니면 청와대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임을 받았던 이유 하나가 어떤 그 격을 지켰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게 품격을 가진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품격을 중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총리 재직 때는 군기반장이라는 별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을 중요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때 해외 순방을 갔을 때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요. 또 자신의 그 휴대폰에 있는 그 며느리가 보내준 손자 동영상을 좀 소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적인 또 할아버지 면모도 있고 그래서 네. 이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가 사실은 또 알려지는 게 많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그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낙연은 넥타이를 전날 밤에 고른다라는 책인데요. 네. 이낙연 총리를 10여 년간 수행했던 그 보좌관이 쓴 책이거든요. 네. 최근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를 알고 싶어하는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도 나오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기철 논설위원이 본 황교안 대표 어떤 정치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황교안 대표를 아주 예전에 검찰 출입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검찰에서 몇 번 만난 적이 검사 있습니다. 시절에 예, 만났군요. 네. 당시 아마 서울지검 공안부장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 이제 서울지검 간부들하고 언론인들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할 때 동석을 했던 것 같고요. 되게 조용하게 이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로 조용하게 앉아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무실에 가서도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할 때도 공안검사치고는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응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는 뭐 직접 대면할 기회는 없었지만은 네. 그 지금도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죠. 그런데 그 이 황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80년대 운동권, 주사파 운동권들의 정권이고 협치는 쉽게 말해서 개뿌리고 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 악의 꽃이다. 네, 그런 그런 정도의 뭐 이 표현이 그대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정도의 언급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책을 마침 책이 나와서 책을 사보니까 그 책에서 황 대표가 스스로를 기독교와 공안 검사의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양대 축이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황 대표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기독교와 공안이 빚어낸 착한 괴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종로가 어떻게 정치 1번지가 됐는지 내력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백기철 논설위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는데 종로의 정치학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사실은 좀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종로가 그 정치 1번지라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우선 그 전국 지역구를 뽑을 때 서울부터 시작하는데요. 서울에서 첫 번째로 뽑는 선거구입니다. 네. 관계의 어떤 관가의 대표적인 장소죠. 경복궁도 있었고 예전 임금님이 살던 곳이죠. 청와대도 종로 지역구 안에 있고요.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는 그 도로 원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 전국 도로의 어떤 기준이 되는 네. 서울의 출발점이죠. 예, 서울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또 이 종로는 그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지역구입니다. 윤보선,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배지를 단 후에 청와대 입성을 해서 그 대통령을 셋을 배출한 유일한 선거구여서 그만큼 상징성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또 유명한 정치인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죠. 예,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진노 씨, 그 김두한 정치 깡패 김두한, 네, 김좌진 장군 아들로. 네, 김좌진 장군 아들, 사람이죠. 박순천 이런 분들이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로에서 정치를 했던 인물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에 이제 종로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같은 거는 어땠는지 이완 기자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종로는 항상 어느 한 편만 들진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의 선거 결과를 보자면 15대 때는 이명박 후보, 그 당시 신한국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고요. 16대와 17대 때도
그리고 18대 때까지도 한나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궐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종로에서 승리한 경우는 있었지만 네. 그 당시까지는 대부분 한나라당에서 지역을 가져갔고요. 그 이후로 19대와 20대 때는 좀 판도가 바뀌는데요. 그 정세균 후보가 호남 지역을 버리고 올라와 가지고 종로에서 2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쪽이 어느 당의 어떤 텃밭이다 볼 수 없는 그런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20대 때는 오세훈 후보가 나서서 정세균 후보에게 졌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오세훈 후보가 전국 선거를 지원하고 다녔고 반대로 정세균 후보는 굉장히 그 바닥을 다지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지역을 가져간 것이지 이 지역 자체가 민주당에게만 이렇게 좋은 텃밭이다 보긴 좀 힘들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초에 한겨레에서 그 최근 8년 동안 치러진 전국 단위 네. 6차례 전국 선거를 데이터 분석을 한 네, 적이 네. 있거든요. 그때 이제 종로의 어떤 정치적 성향 같은 게 좀 드러났을 것 같아요. 그 숫자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때 황금비 기자가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기사를 냈었는데요. 네. 그때 데이터를 보자면 민주당 평균으로는 49.4%가 나오고요. 한국당 평균으로는 36.7%가 나옵니다. 차이가 많이 났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적극 지지층의 경우는 오히려 더 민주당 지지가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선거 말씀하신 대로 8년 동안의 전국 단위 선거를 보자면 종로는 민주당 쪽에 손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네, 종로구 이런 특징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백기철요? 예, 정세균 그 총리가 그 방금 이완 기자 말씀하신 대로요. 내리 2번 종로에서 그 당선이 됐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는 자유한국당 계열이 4번 연달아 당선이 된 거죠.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그 당선된 거를 빼고는요. 그래서 최근 2번의 선거에서 정세균 그 총리가 이기기는 했는데 이게 개인기가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종로가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상당히 지금도 그 민주당 쪽에 유리한 걸로 보이고 최근 선거에서도 그런 경향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정세균 총리의 개인기가 많이 작용을 했다. 그렇군요. 그런 적이어서 민주당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완 기자, 최근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그 차기 대선 지지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압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최근 SBS가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를 보자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53.2%,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26%를 얻었습니다. 종로에서만 한 여론조사 결과죠? 네, 종로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또 여야를 대표하는 차기 대선 주자예요.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는 또 별도로 여러 군데서 했었죠. 그 네.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흐름도 지금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20%에서 30%까지의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출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위로 지금 쫓고는 있지만 10%, 20%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적으로 쫓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도로는 흐름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1위를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낙연 후보 측도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문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높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초대 총리로서 가지고 있는 이점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지되는데 이게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게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지율 하락까지는 연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백기철 논설위원,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은 국무총리하기 전에는 대선 주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하면 이렇게 높게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종의 대안 부재론 아닌가 싶습니다. 친노 친문 그 지지층이 갈 수 있는 인물이 조금 한정돼 있다.
그간에 뭐 김경수 지사라든가 안희정 전 지사, 네. 또 유시민 작가 등이 사실상 대선 주자 반열에서 탈락을 했고요. 또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김부겸 의원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총리가 깔끔한 언변으로 화제를 모았고 또 초대 어떤 그 정부 총리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친문 그룹의 지지가 몰리는 것 아닌가. 또 이전 총리가 호남 출신이어서 네. 호남의 어떤 지지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큰 흐름 일단 좀 살펴봤고요. 이완 기자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많이 하셨는데 종로 현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낙연, 황교안 두 사람의 어떤 종로 선거의 어떤 기본 전략 같은 게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두 후보 간의 그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종로에서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나 아니면 종로의 현안 같은 걸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출사표에서 보다시피 이번 선거의 의미에서 이낙연 후보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지역보다 더 앞세워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그동안 요새는 아직 아니죠. 그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 지역을 보면 네. 그 낙원상가나 아니면은 그 주택가 아니면 그 오래된 골목길 같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무엇이 필요한지 공부하는 인상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에 이제 공실이 돼 있는 상가 같은 곳을 다니면서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나 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포인트가 확실히 좀 다르군요. 네. 자, 그런데 백기철 논술위원, 이 두 분이 사실 서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선거를 해야 되니까 서민 흉내를 좀 내다가 실수를 최근에 했었어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뭐 그 서민 행보를 하는데 약간의 해프닝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설 연휴 때 선거 운동하다가 이제 지하철로 귀가를 하는데 그 지하철 카드를 단말기 이 오른쪽에 대야 이 개찰구가 열리는데 왼쪽에 대고 아무리 대도 열리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그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렇죠. 지하철 네. 타다 보면 이게 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 오랫동안 관직 생활을 해온 이전 총리가 그 지하철 타는데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전 총리가 또 지하철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은 네. 사진도 등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요즘은 뭐 웬만해서는 그렇게 잘 안 앉기는 하죠. 뭐 이제 여유가 있고 하면 뭐 그렇게 앉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아직은 조금 그 서민 생활에는 익숙지 않은 걸로 귀여운 뭐그 실수다. 해프닝 정도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완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성균관대 앞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가게 몇 군데를 들렀는데 어묵 가게에도 간 거죠. 이제 어묵을 기자들이 좀 먹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묵 네. 그 먹는 사진을 찍겠다고 해서 근데 뭐 어묵을 이걸 들고서 이걸 어떻게 먹는 거냐. 그냥 먹으면 되는 그냥 건데.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예. 하니까 또 가게 주인은 그 간장을 발라서 드세요. 네. 그렇게 또 하니까 해서 먹었다는데 뭐 귀여운 해프닝 정도. 예. 근데 뭐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광주 항쟁 이걸 80년에 뭐 무슨 사태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이 발언도 그 지난 9일날 성균관대 앞에 그 방문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 발언을 정확히 보면 이제 대학 시절을 회상을 하는 거죠. 하면서 80년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어서 휴교가 되고 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태라는 게 뭔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좁혀보면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5.18 민주화 운동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좀 더 넓혀보면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어떤 그 광주 민중들의 민주항쟁 뭐 그런 일련의 사태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더라도 결국은 광주 사태를 뭐 지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광주 사태라는 건 신군부가 광주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라고 규정을 하면서 광주 사태라고 불렀고 그게 그 일정 부분 통용이 되다가 그 이후에 어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되고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자리매김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황 대표가 이 광주 사태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사태라는 식의 발언을 한 건 결국은 그런 신군부의 어떤 그 광주 규정 어떤 그 과거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신군부 시절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광주를 규정하는 개념에 아직도 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관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정당들로부터 상당히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역사 의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자, 현장에서 종로의 유권자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이 두 분을 맞는.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 호남에서 그 사선을 했기 때문에 네. 수도권 선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총리를 하면서 인지도를 무척 올렸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역시 그 강점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나 이낙연 후보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게 최대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황교안 후보까지는 제가 가지를 못해서 정확히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점은 그 종로와의 인연, 종로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 현장 밑바닥에 있는 여론에서는 그래도 우리 사람 아닌가, 우리 지역 사람 아닌가라는 인식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두 분이 이제 지금부터 4월 15일까지 대결을 펼쳐야 되는데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정치적 변수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총선에서는 지금 경제가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예. 경제 문제를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뭐 부동산이나 물가가 될 텐데, 그 이낙연 전 총리는 최근에 그러니까 잠실이 아니죠. 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아예 종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그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금 최대한 피하고 또 연고지도 종로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논란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종로 중구가 이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 한겨레가 한 조사를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종로는 민주당에서 많이 이겨왔지만 중구와 이쪽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서 양 후보 간의 유불리가 좀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수사나 또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도 앞으로 향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4.15 총선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들이 여기 종로에도 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백기철 의원, 그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했다가 접었죠. 네. 그 이정현 의원의 출마 포기가 이제 보수표의 결집 뭐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정현 의원이 결국은 이제 호남 지역구가 쉽지 않아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이 망설이는 사이에 종로에 와서 좀 알박기 비슷하게 한 거죠. 그래서 뭐 보수표의 결집과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크게 봐서 선거판이 보수가 결집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한 포인트 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호남에서만 선거를 치렀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선거에서 좀 약점을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 당내 이런 걱정하는 시선이 있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직을 이제 벗어 던지고 나올 때부터 사실은 지금부터는 점수 까먹을 일만 남은 거 아니냐 하는 시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총리직을 하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던 때와 현장에서 직접 선거를 뛰는 그것도 이제 처음으로 수도권 선거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를 걸로 보입니다. 다 그래서 이낙연 리스크가 실제로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은 정세균 총리도 이 종로에서 2번 하기 전에 전북에서 여러 번 그 지역구 전북 지역구를 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올라와서 예. 종로에서 2번을 당선됐기 때문에 또 이 이낙연 총리 전 총리도 어떤 개인기를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이낙연, 황교안 두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할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백기철 논설님. 예, 후보 승패보다는 어떻든 총선 전체 결과가 미래에 영향을 더 많이 줄 것 같고요. 네.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저도 총선에서 이기면 뭐 크게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와서 분전을 했고 전체 선거가 크게 나쁘지 않다면 그 충분히 어떤 대선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다만 지역에서도 지고 총선도 지면 그 책임론이 뭐 불거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겠군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총선 결과 전체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에서 지면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워낙 그 더블 스코어 정도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네. 역전패를 당한다면 그 대선 주자로서 전체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선 주자로서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까 백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는 점수를 까먹을 일이 좀 더 걱정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지지도를 지켜서 완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정책 입지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종로에서 잘하는 것도 전체 선거에 지원을 하는 셈이 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선대 본부장으로서 지역 말고 전국 지원을 다닐 거냐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만큼 종로의 판세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 된 거죠.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반대로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금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나왔고 뭐 험지라고는 뭐 딱히 정의 내리기 좀 어렵지만 이 종로에서 선전하는 모습만 보여도 지지자들에게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백기철 논설위원 정치 담당 한겨레 논설위원의 감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언론 그 선거 예측은 틀리라고 뭐 한다는 농담도 있는데요. 예. 굳이 해야 한다면 저는 황교안 후보의 신승 쪽에 걸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시죠? 내일 선거가 있으면 이낙연 후보가 당연히 낙승을 할 거고요. 하지만 선거가 2달 정도 남아 있고 또 종로 선거판은 전체 선거판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이 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뭐 전체적으로 한 10% 20% 포인트 앞섰다고 하지만 선거 막판에는 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상당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수가 결집한 추세고 4년차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북미 관계 등 경제나 외교 안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굳이 예측을 하라면 네. 막판에 뒤집힐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완 기자는 이번 종로 대전의 어떤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잘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전국 단위 선거를 뛰어야 될 후보들이 지금 종로에 집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기도 그렇고 안 나가기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전국적인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를 서로 간에 견제를 많이 할 테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종로 지역 유권자 말고 시청자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 우리 지역에 누가 올 수 있으려나 이런 걸 관찰해 보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동안의 역사는 졌다고 해서 그 정치인의 그 삶이 끝나진 않더라고요. 누가 여기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 감동을 주느냐 이것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기철 논설위원, 이완 기자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종로는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청와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반대로 종로는 거물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종로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정치 2선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낙연, 황교안 두 대선 주자가 격돌하는 이번 선거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사람은 다음 대통령이 되고 지는 사람은 정치를 그만둬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6년 종로에 출마했다가 3등으로 낙선했습니다. 당선자는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였습니다. 이명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 판결 직전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렇게 치러진 1998년 보궐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당시 동네 목욕탕에서 마주치던 노무현 의원의 소탈한 모습을 기억하는 종로 유권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노무현 의원은 2000년 총선에서 지역 감정의 벽을 넘겠다며 부산으로 내려갔지만 낙선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 덕분에 2002년 12월 대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한편 종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이명박 의원은 2002년에 서울시장이 됐고 2007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종로에서 쓴맛을 봤지만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함으로써 대통령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 황교안 두 대선 주자에게 당부합니다.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입니다. 두 사람의 수준이 곧 우리 정치의 수준입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겨도 더럽게 이기면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면서도 품격이 있고 상대를 비방하지 않는 깔끔한 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